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는 각각 태풍 경보와 예비특보가 발령돼 해안 지역에선 강풍과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안정성이 떨어져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리튬 황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리튬 황 배터리 속 수명 단축 물질의 이동을 막을 촉매를 개발해 배터리 안정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긴축 경영이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 기업들의 수시 채용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결국 법정에서 기소됐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혐의인데 프랑스 수사당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영향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내년에는 과학기술계의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일괄 삭감했던 기초연구 분야 예산을 원상복구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연구 현장 방문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를 찾았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를 둘러본 유 장관은 양자 컴퓨터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추격형이었던 연구개발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4조 3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기술이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전략기술을 선점해야만 합니다. 키스트는 과기정통부 산하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맏형격으로 이번 방문은 출연연 역할 재정립의 의미도 큽니다. 유상임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첫 현장 행보로 택했습니다. 한편 홀대로 논란을 일었던 기초과학 분야 예산도 삭감 전인 2023년도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약 19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5.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은 9.7조 원으로 예산안 삭감 전인 2023년보다도 6.5%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연구 분야 육성의 한 방편으로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핵심 인재를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이 높은 리튬 황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은 니켈, 코발트, 황화물 촉매에 질소를 도핑한 다공성 탄소 나노튜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이동을 막아 배터리의 효율과 수명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폴리설파이드는 리튬 황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물질로 불필요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봇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수사 범위가 넓어질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내년 3월까지 내부 전담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자 교육부가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올해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는 모두 196건입니다. 초등학생이 8명,
중학생이 100명, 고등학생이 78명이고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주 피해 집계와 함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전학, 고등학생은 퇴학이 최고 조치입니다. 또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들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일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 논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 등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영상 삭제를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피해 지원 요청은 모두 502건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4%가 10대 이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다가 이번 달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동 청소년 신상 정보를 포함한 불법 합성 피해 모니터링 집중 기관을 운영해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 및 계정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신고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고 잡는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들이 오는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중국에선 AI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터졌습니다. 불과 300원이면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주는 채팅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 본업은 IT 업체 기술자인데 은밀한 부업으로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사진 속 여성들의 옷을 벗기는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진 한 장 가격은 원화로 불과 300원, 박리담의 수법으로 351명에게 7,000장 가까이 팔았습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나 연예인 옷도 벗길 수 있다는 자극적 광고 글까지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一开始的时候确实没想到那么多，当好玩了。你看你现在弄的都是老百姓，还有学生。 현지 매체 신경보는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고 파는 채팅방이 한둘이 아니라고 고발했습니다. 한 채팅방 참여자만 15,000명, 13,000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1,000원 돈만 내면 나체 사진을 만들어주고 동영상 얼굴 합성 요금도 4,000원이 안 됩니다. 처음엔 유명인들의 사진 위주로 합성이 이루어지다가 지인이나 동료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去教师的、去同事的，就他们女同事的这种各种图片，它其实都有。 지난 3월 출시된 화웨이 스마트폰의 AI 사진 보정 기능마저 옷 벗기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AI 修图的话，就是它可能是存在一些就是您说的这个问题，您再期待一下后续的优化，您看可以吗？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일찌감치 딥페이크 규제에 나섰지만 음란물 합성이나 사기 등 악용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기로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진 가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되는 과정에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선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프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수사 판사는 드로프의 혐의를 인정해 예비 기소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500만 유로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드로프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프랑스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아들을 학대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의 거물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정엔 성착취 수사에 대한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리 검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인한 뒤 협박하려는 용의자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을 공동으로 창업한 형 니콜라이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강경한 조치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est une autre histoire, mais c'est un message adressé a priori à l'ensemble de l'entrepreneuriat numérique, que ce soit en France ou à l'international.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소셜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현지 시간 28일 IT 대란이 발생해 공항과 일부 공공부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신을 살펴보면 이날 네덜란드 국방부 네트워크 일부가 중단되면서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다른 부처와 공공부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가 중단됐고 이 네트워크는 네덜란드 정부 다른 부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립사이버안보센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사이버 공격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항공편뿐 아니라 군공항으로도 활용되는 남부의 에인트호번 공항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민간인들의 사상 첫 우주 유영을 위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28일 오전 미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폴라리스 던 임무를 위한 우주선 드래건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문제로 연기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X를 통해 드래건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시점에 현장 날씨가 좋지 않을 걸로 예보돼 일정을 또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27일로 예정돼 있던 드래건 발사 일정을 헬륨 누출 문제로 하루 미뤘는데 이번엔 날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주춤한 곳이 많았지만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 광주도 34도, 대전은 33도로 예상됩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쪽 지방과 제주도엔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영동과 영남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돼 해안 지역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위력을 키운 10호 태풍 산산이 오늘 오전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기습폭우 속에 토사가 무너져 가정집을 덮치는가 하면 돌풍으로 인한 부상자도 나오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거친 비바람이 태풍 10호 산산이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느린 속도로 북상하는 산산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70m,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특별 경보까지 발령하며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河川の増水や氾濫、土砂災害、低い土地の浸水にも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あります。 가고시마시는 12만여 세대, 미야자키시는 20만여 세대 등 각 지자체별로 대규모 피난 지시도 잇따랐습니다. 70mって言うから怖くて。
태풍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게릴라성 폭우로 무너진 토사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일가족 5명이 매몰됐다 일부만 구조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 초 잇따른 강진으로 집안이 갈라져 있는 곳이 많아 토사 붕괴 위험은 더욱 큽니다. 미야자키 현에서는 돌풍에 날아오는 유리 조각 등에 맞아 4명이 다쳤습니다. 또 자동차가 전복되고 지붕이 파손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10호 태풍 산사는 하루 사이 최대 600mm의 기록적인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규슈를 오가는 항공편들도 무더기로 운항이 중단되는 등 교통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위력을 키운 산산이 일본 열도를 고스란히 따라 움직일 경우 피해는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기후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합니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청구인들은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 등이 명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세계 기준보다 낮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 변론 과정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사례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선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고 긴 무더위, 그리고 갑작스레 쏟아지는 폭우까지 일상화되다시피 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을 모색하고 관련 분야 신기술을 살펴보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장비 끝에 달린 렌즈와 반사판을 통해 얻은 태양열을 활용해 가정에서 식물을 길러냅니다. 굳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돼버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온갖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저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경진대회나 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써봐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아서. 아이들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은 힘으로 전기가 만들어져 불이 켜집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도구를 거쳐 장식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이라는 게 분리배출을 잘 하거나 에너지를 조금 아끼거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체험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에는 30개국 260여 회사에서 600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제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분야 업체와 협업도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 다른 제품을 보면서 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와 조인을 해서 하나의 걸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탄소 중립을 비롯한 환경 정책과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학술 대회도 매일 열립니다.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가 불러올 악순환을 끊고 탄소 중립 실현에 힘을 모아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의료기관 62곳 가운데 59곳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간혹의 수건이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 의사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적정 임금 보장하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였습니다. 예고했던 총파업 하루 전날 전야제가 열린 겁니다. 단결하지 않는다면 병원의 희생 강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무급휴가로 절약된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국 병원 곳곳에서 파업 전야제가 열리긴 했지만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이미
고려대 의료원과 중앙대 의료원 등이 교섭 타결을 이룬 데 이어 밤샘 교섭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의료기관 조합원들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은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조합원들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거나 조정기간을 연장해 노사 간 교섭이 계속 진행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 동력은 약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간호계의 수건이던 간호법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그다음에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반면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악법이며 보건의료 직종 간 혼란을 초래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위험에 빠뜨릴. 보건의료 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병원들도 응급실 등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원과 간부들을 대거 파견해 조속한 타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석 연휴 앞뒤 2주 동안을 비상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률을 250%까지 올리고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해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속속 떠나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29곳 응급 의료 권역별로 한 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타스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률을 250%까지 대폭 올리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는 설 연휴 때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직 병의원 배정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 이런 여러 가지들 고려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고 그 기관들은 지금 선정 작업에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우려 등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도 어두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가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18%,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기업이 40%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는 24%가 긴축 경영 때문이라고 답했고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와 경기 부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경협은 올해 하반기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채용이 예상된다며 최근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서 채용 계획 수립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분노가 매우 큽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철저하고 빠른 수사는 물론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는 현행법 개정과 함께 올바른 성평등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